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이요. 민사소송법은 이제 뭐 절차법이죠. 우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방법, 절차, 또 우리 서로 약속, 룰 이런 것들을 정한 매뉴얼입니다. 민법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소하겠죠.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도 드물 거고, 또 한들 소송을 많이 해보진 않으셨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법이 어려운 거는 실제로 내가 그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실제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머릿속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연역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민법이야 우리가 모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생기는 분쟁들, 계약들, 법정 채권 관계들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거든요. 또 내가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상황을 경험해 본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민사소송 절차는 정말로 해보신 분들이 드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워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 민소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공부량 자체가 민법보다 훨씬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민사소송을 출발에 다 우리가 민법부터 하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민법을 알아야 또 민사소송법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민법을 항상 공부를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대등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민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민사소송법은 어떤 이제 원칙이나 룰을 정해 놓으면요, 그게 이제 벗어나는 경우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약속이니까요. 근데 민법은 기본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민소법은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공부를 하고 나면 민법보다는 쉽다 이 생각을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민소법 문제를 사례든 선택이든 못 푼다라는 거는 그냥 민소법 이론 자체를 몰라서 판례든 조문이든 그래서 못 푸는 것이지 응용이 안 돼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 책은요 이제 한 100가지의 쟁점들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민소법의 절차들을 개관하면서 그 개관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뽑아야 되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암기장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목차에 있는 컨텐츠에 있는 이 절차들, 이게 그대로 소송의 흐름이니까 가끔씩 들여다보면서 제가 매일 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일에 한 번씩은 이 절차들을 쭉 보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소송을 해보시면 이 절차들이 다 와 닿으실 텐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이거 하자고 실제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남겨두시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이 한 2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분량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암기장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암기장 강의의 목표는요, 이걸 통해서 민소법의 이론을 다 공부하겠다, 다 완벽하게 학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시도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외워두겠다. 그래서 제가 민법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70% 정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에 70% 정도를 완벽히 암기해 두겠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30% 혹은 그 이상은 우리가 어차피 사례집이나 선택형이나 기록형이나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진모도 보고. 그러면서 계속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70%는 확실히 암기해 둔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좀 하면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페이지로 가서 파트 1이죠. 민소법 총론의 총론 부분 공부해 봅시다. 민법 총론도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요. 총론은 언제나 재미가 없죠. 이론적이고 실제 예들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신의칙입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사소송에도 신의칙이 적용이 됩니다. 신의칙은 의에 나와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 잘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 신의칙은요, 일단 이 소송에서의 당사자 다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송의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된 사람도 다 신의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신의칙은 모든 소송행위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으로 치면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이 되겠죠. 다만 이제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에 비추어서 이건 맞지 않아라고 하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권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특히 민사소송같이 절차 안정,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우리가 매뉴얼을 그때그때 바꾸면 그 게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신의 측이 좀 양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적용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절차의 안정성, 이게 한계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민소법에서의 신의 측 적용 모습을요, 우리가 부모 신람,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죠. 부모 신람. 그래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에서 부, 그다음에 근반원의 원칙은 이제 모순행위 금지 이렇게도 외워서 모, 그다음에 실효의 원칙 실, 그다음에 소권 남용 금지 남에서 부모 실남 보통 이렇게 외우죠.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는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송은요,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 구제를 구하는 게 소송이지, 그렇게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상황,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확정해서 집행하는 이런 식의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판례가 있네요. 이 소송의 의도가요, 오로지 관할만 발생시킬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나는 저 피고, A 피고, B 피고가 있으면 B한테는 돈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A를 상대로 하면 소송을 제주도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B를 상대로 해서 내 지역인 서울에서 하겠다. 아니면 거꾸로 A한테는 돈 받을 목적이 없는데 이거 제주도에서 해야 다른 피고, 서울에 사는 피고가 괴롭다. 이런 취지를 위해서 일부러 관할만을 위해서 공동 피고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이러면 관련 재판적 규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고가 2명이면 공동소송인이 있으면 이 주관적 공동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재판적 인정되잖아요. 그런 게 배제된다. 소송 상태를 부당히 만든 거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자가 내 채무자 재산의 책임재산 집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봤자 n분의 1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이거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해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놓으면 거기는 이제 채권자들이 없잖아요. 나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신의 측에 반하는 겁니다. 자, 채권자 갑이 병으로 하여금 채무자 을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을로부터 채무금을 지급받습니다. 받게 한 다음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음을 주장하면서 지급 청구하는 것. 상황이 그려지시죠? 채권자가 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채권이 없어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한테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돈 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불법행위, 뭔진 모르지만 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내가 양수한다라고 주장하면 지금 자기가 다 세팅하는 거잖아요. 돈 받으려고. 법원이 이렇게 농락당하면 안 돼요. 법원은 결국 농락당한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은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에 해당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근반원은요, 우리 민법이랑 똑같습니다. 모순되는 행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민법도 그렇고 민소도 그렇고 이게 근반원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의 신뢰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1번 어떤 일정한 태도를 취하고 상대방이 이걸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밑에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추한항소를 받아들여서 항소 기각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상고심에서 추한항소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 내가 예컨대 공시송달로 1심 판결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추한항소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항소를 해도 졌네요. 그러니까 상고심 가서는 갑자기 이 추한항소는 부적법한데 받아준 항소심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상하죠? 모순된 행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실효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신뢰를 가졌다. 더 이상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소권 남용. 소송은 남용하면 안 돼요. 소권도 권리긴 한데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긴 하지만 남용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확정적으로 배척하여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도 제소를 반복해서, 이건 상당히 괴롭거든요. 나와야 되니까. 또 사법 기능에 마비를 초래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소권 남용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그 개정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그냥 각하시켜 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반복되고 심하면. 그다음에 항소 이유서도 우리 40일 안에 안 하면 바로 그냥 각하시켜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219조의 2 이런 조문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의 측은요. 이제 주로 이제 집행 절차에서 문제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판결에 대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송을 우리가 청구 이의소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판결에 대한 집행을 막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막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판결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함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죠. 신의 측은.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소각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변론주에 위반되지도 않죠.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네요.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요거 위반하면 소재기는 부적법 각하될 겁니다. 소재기 외의 소송행위들, 예컨대 증거신청이다, 이런 것들은 다 배척하면 될 거고요. 근데 혹시 간과하고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판결은 무효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효인 판결은 몇 개 없잖아요. 재판권, 재손사망 관과, 그다음에 당사적격, 이 정도이기 때문에 판결이 무효는 아닙니다. 자, 실제법적으로는요, 신의 측에 위반해서 소재기를 했다면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함부로 소재기했다가 졌다고 해서 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무서워서 소송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기가 위법하게 되려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떻게 돼 있죠?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재기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뭐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근거 없다는 걸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거. 소재기했다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페널티로 보통 우리가 소송 비용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 자, 재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이런 고의과실이 인정돼야 되고요. 그것이 공소양속에 반하는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이거를 뭐 외워서 사례형에 쓸 이유는 전혀 없고요. 객관식으로 골라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왔을 때 당연히 5로 고를 수 있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총론은 그렇고요. 자, 이제 소송의 주체로 들어갑니다. 자, 소송의 주체에서요, 첫 번째 법원입니다. 법원. 두 번째 주제네요. 법원. 자, 재판권. 자, 원래 우리가 이제 관할을 공부하고 나서 재판을 공부해야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재판권이 있어야 그 지역적인 재판권인 관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권은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요. 관할은 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혹은 어느 법원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분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재판권이 먼저죠. 자, 재판권은요,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특히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한쪽이 이제 외국인일 때, 혹은 외국 국가일 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자, 우리 판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재판권이 인정될 거냐라는 건데요. 원칙은 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외국 국가는 그 나름대로의 주권이 있죠. 근데 그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관련해서 다른 국가가 재판을 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각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입니다. 사법적 행위입니다. 공권적, 주권적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 그 거래 주체로서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재판권,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재판권이 인정이 되냐면 우리의 그런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안 된다라는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예컨대 외교 공간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이건 그냥 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외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추심 명령 이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 거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잘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추심 명령이 잘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징용공 사건에서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본국에 대해서 우리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만약에 일본국이 다른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구상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압류 추심할 수 있겠냐? 잘 안 되죠. 누가 봐도 잘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판권의 물적 범위요. 국제재판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우리 국제사법의 쟁점이긴 한데 근데 국제사법은 우리 선택 과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소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구체적인 국제재판 관할권 뭐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재판하고요. 외국인이라도. 그다음에 긴급 관할이라는 것도 있고 합의 관할도 있고 또 변론 관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권도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재판권도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소장 각하가 됩니다. 애매하다. 그럼 소각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장 각하 단계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제재판 관할의 존재는요. 우리 217조에서 배우겠지만 외국이 승인해야 됩니다. 승인해야 되는 승인 요건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재판권이 없으면 이송하지 않아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하죠. 재판권 강과 판결의 효력은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인 판결은 나올 때마다 좀 기억해 두세요. 몇 개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관할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관할. 자, 관할은 그냥 메모만 하고 갈까요? 관할은 이제 어디서 재판할 거냐 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법정 관할, 재정 관할, 거동 관할 이렇게 보통 나누고요. 그렇죠? 이 법정 관할 안에는 다시 직분 관할 혹은 직무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이렇게 나누고요. 이거는 됐고요. 이 거동 관할 안에 보통 우리가 변론 관할, 합의 관할 이렇게 있게 되죠. 여기서 직분 관할, 직무 관할은 이게 1심, 2심, 3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사물 관할은 단독이냐 합의냐 얘기하는 거고 토지 관할은 원고 주소지냐 피고 주소지냐 이런 재판적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관할 위반은 있지만 이의 제기하지 않고 본원에 관해서 변론하면 그냥 거기서 하라는 거고요. 합의 관할은 당사자가 관할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겁니다. 네, 요걸 이제 하나씩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할이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요. 관할이 없더라도 우리가 관련 재판적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관할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고 A를 상대로 해서는 관할이 거기 없는데 피고 B, 공동 피고인 B를 상대로 관할이 있다면 그냥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A에서도. 네, 요게 이제 관련 재판적까지.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실제로 관할은요. 관할이 잘못돼서 각하됐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특별한 소송은 특별한 전속관할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전속관할 하겠지만 어떤 소송은 여기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혼 사건을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으로 끌고 가는 일은 없잖아요.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잘못해가지고 각하된다. 이제 변호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쭉 본안소송 가서 졌다. 그럴 수 있어요. 질 수야 있죠. 근데 아예 관할을 잘못 잡아서 각하됐다. 혹은 그것 때문에 이송이 되면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한번 좀 기억해 둡시다. 관할은요.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부터 볼게요. 자, 전속관할은 뭐냐? 거기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되는 걸 전속관할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거기다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직분관할 같은 거죠. 또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 중에서도 일부 전속관할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재심. 재심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정해져 있죠.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 여러분들 이것도 관할 정해져 있고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우리 곧 하겠지만 이것도 정해져 있죠. 큰 도시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서. 이런 것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건은 원래 재판을 한 그
그러니까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 유형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효과. 전속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요. 다시 전속 관할은요 합의 관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 관할은 1심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속 관할은 합의 관할의 대상이 아니고 변론 관할 생기지 않고요. 이 관할의 경합과도 무관하고 우리가 이제 이송 중에 심판 편의 이송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전속 관할을 위반한 심판 편의 이송은 할 수 없고요. 전속 관할 위반은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전속 관할 위반은요 상소 사유는 됩니다. 상소 이유는 되지만 재심 사유까지는 아니에요. 임의 관할은 반대죠. 임의 관할은 당사자들이 그 나름대로 합의하거나 혹은 뭐 피고와 응소해서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익적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거고요. 이제 얘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은 다 임의 관할입니다. 자, 효과는요. 이 임의 관할은 합의 관할 만들 수 있고요. 변론 관할 발생할 수 있고요. 관할의 경합 생기고요. 심판 편의 이송 가능하고요. 하자 치유도 됩니다. 411조 본문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관할 위반 하자를 다투지 못해요. 하자 치유. 임의 관할 위반은 하자가 치유되죠. 그리고 관련 재판적도 인정되고요. 변론 관할 가능하고요. 항소할 수도 있고요. 이송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 관할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어떤 게 임의 관할이냐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떤 게 전속 관할이냐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물관할부터 한번 볼게요. 사물관할부터 요거 사물관할. 자, 사물관할은요. 속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 보면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이게 형사라면은 형량을 표준으로 하지만 선고형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는 민사니까 속가를 기준으로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단독판사 관할과 합의부 관할이 있는데요. 뭐 합의부 관할이 아닌 것은 다 단독판사 관할이겠죠. 그래서 합의부 관할은 뭐냐면 재정을 통해서 합의부 관할로 만들어내는 거 잘 안 나오고요. 이겁니다. 속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지 우리 합의부죠. 이거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재산권이 아닌 거, 애매한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말입니다. 재산권상에서로서 속가를 산정할 수 없는 거. 관련 청구는요.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표현은 예컨대 우리가 반소가 들어와가지고 합의부 관할이 단독 사건인데 합의부 이 속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들어왔다면 또 우리가 넘길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속가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사물관할이니까 합의부가 됩니다. 단독은요, 속가가 5억 원까지,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속가가 아무리 비싸도 수표금이나 어음금, 이런 사건들은 또 단독 판사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관할에서 꼭 기억하실 건 속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느냐, 5억 원 이하냐, 수표금, 어음금까지. 그 외에도 있지만 이건 다 선택형으로 해결합시다. 자, 그럼 도대체 속가가 뭐냐? 속가는 이겁니다. 결국 원고가 왜 소송을 냈느냐? 뭘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 이익, 이걸 돈으로 환산한 거, 이게 속가입니다. 1억 원, 2억 원, 뭐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산정하느냐? 전부 승소했을 때 받는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처음에 소장에다가 쓰는 거, 청구 취지에 쓰는 거, 그게 속가입니다. 그게 나오죠? 금전 지급 청구할 때 청구 금액, 이걸 속가라고 합니다. 자, 표준 시기, 당연히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한번 소재기 시에 확정이 되면 관할이 항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원칙.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속가 산정은 소재기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재기 후에 목적물 변경으로 속가 변동이 있더라도 사물관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2개 단독 판사 사건 중에 청구 취지를 확정합니다. 원고가 할 수 있죠. 그래서 5억 원을 넘게 되면 그때는 합의부로 갑니다. 그래서 2억 청구하고 있다가 청구 취지 확장해서 5억 1천만 원 청구하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됩니다. 합의부로 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단독판사 관할에 본소가 제기된 다음에 합의부 관할에 5억이 넘는 사건에 반소가 제기되게 되면 이것도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거 산정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청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 속가는 어떻게 하느냐? 합치는 게 원칙입니다. 병합하는 게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본소와 반소를 합치진 않아요. 본소 2억 청구했는데 반소 4억 청구했다. 2개 합쳐서 6억이니까 합의부로 가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동종 절차에서 이루어질 뿐이지 별개의 소송이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합산을 합니다. 근데 합산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죠. 중복, 수단, 부대.
이 세 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중복 청구는 뭐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중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선택적 예비적 병합, 선택적 예비적 공동소송, 연대채무, 주채무 보증인, 그 다음에 인도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 청구, 이렇게 양립 가능한 경우. 여기도 나오네요. 청구병합에 있어서 원고가 한 개의 소로서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을 소가로 하는 것이지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단 청구 역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단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단이 더 비싸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수단이 가액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판례는 마지막 줄만 보면죠. 위약금 청구와 손실보상금 청구 두 개를 나누면요. 손실보상 청구와 위약금 청구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여기 보면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 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가오납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위약금 청구와 손실보상금 청구는 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개죠. 그래서 되는 걸로 볼 수 없다. 자, 부대 청구는요 이런 겁니다.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부대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위약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위약금이 아닌 거죠. 자, 소가는요 사물관할을 결정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인지 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인지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산정이 위법하게 되면요 보통 보정에서 더 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이송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가의 효과는 사물관할을 결정하고 인지액을 결정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관할은 5억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 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산을 하는데 중수부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5번의 토지관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토지관할을 우리가 이제 재판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소송이 열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지역별로 달리 해놓은 거, 소재지를 구별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토지관할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재판적 이게 원칙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3조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소, 정확히 얘기하면 피고 주소지죠. 주소를 모른다 거소, 어디 사는지 모른다 최종 주소. 그래서 이 보통 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피고의 주소지, 주소 앞에다가 피고의 주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조. 뭐 이런 소송을 여러분들 할 일이 있겠어요? 대사나 공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이랍니다. 대법원 소재지. 자, 법인, 이건 하겠죠. 법인에 대한 소송이요. 또는 사단, 재단에 대한 소송. 이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이걸 모르면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 주로 이제 사무소, 영업소에 냅니다. 자, 6조 국가. 대한민국을 소재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할 때 경기 과천시에 법무부가 있거든요. 혹은 대법원, 이거 서울 서초동에 있죠.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과천, 혹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 이런 데다가 냅니다. 여러분들 보통 재판적은 3조, 5조, 6조 이 정도를 좀 자주 쓰겠네요. 보통 재판적. 자, 여기다가 이제 소송을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소송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어디다가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재판적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을까? 우선 7조. 사무소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 거기 상주하는 직원, 이런 사람에 대한 소송은 그 사무소 영업소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있는 곳에 할 수 있고요. 자, 재산권에 관한 소, 아시죠? 의무이행지에다가 할 수 있고요. 의무이행지가 어디냐? 여기서 이제 민법에 관한 지식이 좀 필요하죠.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 이것도 역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에 합니다. 근데 이 12조와 7조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선택형 같은 데 가면서 좀 하시면 되고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불법행위지. 부동산에 관한 소, 부동산 소재지 있는 곳. 자,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소 있는 곳. 이렇게 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장은요. 요 짧은 기간에 한 70% 정도를 확실하게 암기한다. 이 틀을 암기한다. 이쪽에 포커스를 둬야지. 다 암기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암기장 강의로 해결 안 돼요. 죽두법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영업에 관한 채무에 관련된 특별재판적. 자, 영업에 관한 채무. 우리 467조 민법에 있는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다. 맞죠? 현 영업소, 변제 당시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는 주된 영업소에 한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추신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 그러니까 꼭 주된 영업소만 한정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조문이 그냥 영업소가 있는 곳 이렇게 했지 주된 영업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죠. 주된 영업소는 우리가 보통 재판적 5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변호사의 성공보증금 지급 채무. 자, 이게 영업에 관한 채무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변호사 사무소를 영업소로 보지 않아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는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내면 안 되고 그냥 그 변호사, 담당 변호사의 주소지에다가 내면 된다. 자, 재판적은요, 경합이 됩니다. 토지관할 재판적은 경합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든 임의로 선택해서 한 곳에 내면 되고요. 반드시 이름이 특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재판적이 우선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6번 관련 재판적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요. 합의관할, 변론관할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걸 거동관할 이렇게 부르죠. 네, 거동관할, 변론관할, 합의관할. 자, 합의관할이요. 합의관할은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관할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할을 합의로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소송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법이 인정하는 소송계약이죠. 합의관할은 당연히 소송행위입니다. 이건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입니다. 소송행위. 그러니까 소송 능력이 필요하고요. 소송계약이나 의사표시의 하자 규정도 유추됩니다. 그런데 이 관할합의는요, 사법상 계약과는 달라요. 그래서 사법상, 본계약인 사법상 계약, 우리 보통 계약서 하나에 뭐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서 안에 이런 관할합의를 집어넣긴 하는데요. 사법상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관할합의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언제 할 수 있느냐? 우선 1심 임의관할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심 임의관할. 밑에 나온 것처럼 2심 고등법원이나 3심 대법원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관할이라고 그랬어요. 전속관할은 합의 대상 될 수 없고요. 이건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에도 허용이 되고요. 관할 합의만 허용되느냐? 관할 합의만. 그러니까 관할을 합의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특정한 재판부, 예를 들면 민사 13부에서 받자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법원 내에서의 업무 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이라는 말이 2번 나와야 되는데요. 우선 합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돼야 됩니다. 그 합의 대상인 법률 관계가 특정돼야 됩니다. 이거 특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법률 관계, 장래의 모든 분쟁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 관할 법원도 특정해야 돼요. 어디다가 내자라고 특정해야 됩니다. 뭐 특정하는 게 꼭 하나만 내자 이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특정돼야 됩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 이건 합의가 없는 거죠.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에서 하자, 이것도 합의 안 한 겁니다. 이런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다번, 합의의 방식이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계약서로 합니다.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소재기 이전에 하겠죠. 그렇지만 소재기 이후에도 합의만 되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소재기 이후의 합의는 이미 소를 넣었기 때문에 관할이 결정된 다음에 생기는 합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편의이송의 전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로 옮겨달라 이런 말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면요. 이 합의의 모습은 2가지가 있어요.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부가적 합의는 법정 관할 외에 거기다가 내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전속적 합의는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만 해야 된다라는 합의입니다. 이 관할 합의가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어떻게 결정하실 것이냐. 결국 당사자 의사로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가 불분명할 때는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정했으면 전속적 관할 합의, 법정 관할이 아닌 곳에 냈으면 부가적 합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밑에 2번째 줄 있죠. 이 사건 관할 합의 조항은 여러 법정 관할 중에 하나인 곳을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속적 관할 합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적 관할 합의냐 부가적 합의냐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지만 잘 모르겠다 하면 법정 관할 중에 하나를 찍었으면 전속, 그렇지 않으면 부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전속적 합의 관할이 전속 관할은 아니에요. 그것도 임의 관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제재판 관할 합의.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이 사건은 한국에서만 하자, 대한민국에서만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도 유효하냐. 자, 우리 판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국내 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이어야 되고 그 외국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국제재판 관할을 가져야 되고 그 사건이 외국 법원에 대해서 함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전속 합의가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다면 그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도 가능하다.
됐고요. 2번은 됐고요. 지우셔도 되고요. 3번도 지우셔도 됩니다. 4번, 아니 다번, 약관합의. 우리 약관규제법에 이런 합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우리 약관규제법에서 무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판례가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려면 다소 불이익하다 이건 안 되고요. 남용, 거래질서 훼손 이 정도의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합의를 하면요. 관할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관할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합의된 내용대로 거기다가 내도 됩니다. 당연히 내도 돼요. 그래서 당사자는 합의에서 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부가적 합의는 법정 관할지에 소를 제기해도 당연히 적법하겠죠. 전속적 관할은 거기에다가만 내기로 한 거지만 부가적 합의는 거기에다가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 다음에 관할합의가요. 전속적이라도 즉 전속적 관할합의라도 그 성질은 임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할합의할 수 있고요. 원고가 다른 법정 관할에 소를 제기해도 변론 관할 생길 수 있고요. 심판 편의 이송도 가능합니다. 이유는 임의 관할이니까. 자, 이 관할합의는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미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맞는데 자,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그 관할 합의를 붙여가지고 세팅해서 넘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치고 물권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가 우리가 나중에 그 기판력에서의 승계인, 변종호 승계인이라거나 인수승계 참가 승계에서의 승계인과 좀 다른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할 합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 관할. 변론 관할은요.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즉 이 법원에 관할권이 없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 없이 그냥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기는 관할을 우리가 변론 관할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요건도요. 일단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가 제기돼야 됩니다. 1심 임의 관할에 대한 관할 위반 소제기가 있을 때 변론 관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속 관할 위반은 우리 배웠죠? 변론 관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요. 소제기 당시에만 꼭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소송 계속 중에도 예를 들면 반소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들어왔으면 합의부로 가야 되죠. 근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해서 변론했어요. 그럼 변론 관할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소제기 당시에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해야 돼요. 본안에 관한 변론입니다. 소송 요건에 관한 변론이 아니에요. 본안은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한 변론이죠. 실체 사항이 아니라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소각합 판결 신청 이건 전부 본안에 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건 소송 요건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 그걸 넘었을 때 권리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두 번째 쟁점인데 권리나 의무가 있느냐 없냐를 다투는 거, 그걸 본안에 관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술은 본안에 관한 진술은 아니고요. 문제되는 게 피고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청구 기각해 주세요라는 청구 기각 판결만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변론으로 본다. 그래서 변론 관할이 발생한다. 원고가 청구 이의 없다고 말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변론에 해당해서 변론 관할이 발생한다. 자,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론기일이나 준비기일에 출석해서 말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해야 되고요.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혹은 출석해도 무변론했다. 그러니까 즉 진술 간주가 됐다. 그럼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 간주로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본안에 관한 변론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판례도 그런 거고요. 자, 본안에 관한 변론은요. 뭐 본인이 관할을 착각했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행위잖아요. 따라서 착오 취소 주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고 본안에 관한 변론하면서 관할 위반 항변하면 변론 관할 생길 수 없겠죠. 따라서 관할 위반 항변도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론 관할을 하게 되면요. 그 관할이 없는 곳에 그냥 변론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이 생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관할 위반 항변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착각했다 이런 거 못합니다. 소송행위는 우리 민법상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규정, 무효에 관한 규정 이런 거 적용되지 않죠. 변론 관할은요. 그 사건에만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 그 소송이 취하나 각하돼서 후소낸다면 거기에는 이 변론 관할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소에도 이 변론 관할에 관한 특칙이 적용이 됩니다. 269조 2항 단서입니다. 국제재판 관할권 존부와 변론 관할인데요. 예, 이것도 아까
적용될 수 있다고 했죠. 예, 판례도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요거야 뭐 1심, 2심, 3심이니까 할 게 없고, 그래서 법정관할, 재정관할, 거동관할이 다 판단됐습니다. 이러면 관할이 있냐 없냐가 결정될 거예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혹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원고가 말 그대로 병합 청구, 여러 개의 청구를 할 때, 혹은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할 때 하나의 청구 혹은 하나의 피고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으면 나머지 청구나 나머지 피고에도 재판적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이걸 관련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해야 되고요. 수소법원이 여러 개 청구 중 적어도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다 관할권이 없으면 관련 재판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가 전속 관할이 아니어야 됩니다. 토지 관할 당연히 적용될 거고요. 사물 관할은 될 리가 없죠. 1심, 2심, 3심이니까. 속가니까. 참 죄송해요. 속가니까. 여기에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 관할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병합. 예, 여기 이제 관련 재판적. 이 관련 소송에서의 관련은요, 우리가 객관적 관련, 객관적 병합을 보통 얘기해요. 근데 이제 주관적 병합은 어떤 경우냐? 요거는 65조 전문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재판적에서의 관련은요, 우리가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 사건으로 봐서 인정을 합니다. 관련 재판적 인정돼요. 근데 이제 주관적 병합은요, 우리가 이제 공동소송의 조문인 65조에서 전문과 후문으로 나누잖아요. 65조 전문에서만 끈적끈적한,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죠? 소송 목적인 권리 의무와 그 원인이 동종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5조 후문이 동종, 같은 원인 종류잖아요. 전문은 같거나 공통이거나 같은 원인일 때고 후가 동종이잖아요. 그래서 후문, 65조 후문의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조 전문에만 공동소송은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판례, 뭐 신의칙 위반, 부당 형성이면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자, 관련 재판적은요, 토지 관할권이 없던 청구에도 관할권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관할 위반 항변을 할 수 없어요. 관할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졌다면 이 관할권이 있는 청구가 취하 각하돼도 다른 게 살아있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관련 재판적이라는 것도 있네요. 소송 절차가 관련돼 있어 재판적을 인정하는 건데 이겁니다. 본소 이후 제기된 반소의 관할이 부적법하더라도 어차피 동종 절차에서 심판되기 때문에 그냥 반소 관할도 거기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독당참 중간확인의 마찬가지. 관련 재판적입니다. 됐죠? 이렇게 관련 재판적.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재판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할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재판을 하면 되고요. 관할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각하를 시키지 않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이송을 시키죠. 이송을. 그래서 이송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해볼게요.